나는 늘 생각했다. 비행기 안에서는 절대 손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날의 비행이 나를 사랑이라는 이름의 나락으로 데려갈 줄은 몰랐다. 나는 박혜경, 30살, 승무원으로서 5년째 하늘을 날고 있다. 이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고 내 삶의 전부였다. 수많은 눈물과 인내, 수면 부족의 시간을 견뎌내며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늘 비슷하게 반복되던 비행 속에서 그 남자를 만났다. 그는 늘 왼쪽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두드렸다. 말수는 적고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다. 왠지 모르게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하지만 마닐라에서 돌아오는 비행이 끝나고 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좋은 비행 감사해요. 당신이 탑승해 있으면 늘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는 내 이름을 알고 있었고 내 역할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명함을 건넸다. 그 순간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마지막 이별 이후로 감정을 닫고 살았던 내게 다시 떨림이 찾아온 것이다. 우리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 지상에서 만났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제복도 멋지지만 오늘 모습이 더 예쁘네요. 장미꽃도 없고 허울 좋은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진심 어린 눈빛이 날 움직이게 만들었다. 나는 믿었다. 이렇게 성실하고 조용한 남자라면 운명이 보상해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날 내게 시작된 것은 사랑이 아닌 달콤한 지옥이었다. 나는 이런 상황에 빠질 줄 몰랐다. 상처를 많이 겪은 후로 항상 조심스러웠고 연애에도 철저히 선을 그으며 살았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그 사람이라면 믿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허락하고 싶었다. 그와의 사랑은 마치 노을 같았다. 찬란하고 눈부시고 하지만 짧았다. 우리는 자주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불꽃이 일었다. 그는 늘 주도적이었고 나는 그 열기에 무너졌다. 그리고 결국 결과가 나타났다. 어느 날 아침 커피 향조차 속울렁임을 가리지 못했을 때 직감이 왔다. 테스트기 위에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 그건 이성이 아닌 현실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연애 4개월. 만난 횟수는 20번도 채 안 되는데 겁이 났다. 혹시 그가 떠날까? 혹시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 나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까?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그를 보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쥐고 말했다. 지훈아, 나 임신했어. 벌써 6주래.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나는 숨도 쉴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도망칠 사람으로 보여? 혜경아, 난 널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바로 그 순간 나는 울었다. 놀람, 안도, 그리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감정이 뒤섞였다. 우리 부모님께 말했을 때 아버지는 침묵하셨고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이제는 이런 결혼도 드문 일은 아니지. 다만 제발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 지훈의 부모님은 깊은 산골에 살았다. 먼 길을 달려 인사드리러 갔는데 말수는 적었지만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얼굴이 환해졌다. 이제부터는 우리 며느리구나. 그렇게 말하며 따뜻하게 내 손을 꼭 잡으셨다. 하지만 상견례를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다. 거동이 힘든 상황이라 결혼식을 연기하게 되었다. 지훈은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혜경아, 엄마도 그렇고 너도 지금은 조심해야 하니까 우리 건강해질 때 제대로 결혼식 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임신으로 인해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던 나에게 그의 배려는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신혼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출장으로 자주 나갔고 나는 비행을 쉬고 집에서 안정을 취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하지만 점점 고립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말할 사람이 없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전 동료들에게 연락해 만남을 청했다. 어느 날
회사 동기들과 후배들을 만나게 되었다. 모두 예쁘고 생기가 넘쳤다. 나는 배가 점점 불러오고 얼굴은 붓고 있었다. 언니, 임신 중인데도 진짜 예쁘세요. 분위기가 달라요. 한 후배 송아리가 그렇게 말했다. 빈말이라도 기분이 좋았다. 나는 결혼과 임신, 외로움에 대해 주절주절 이야기했다. 얘들아, 너무 일찍 결혼하지 마. 나처럼 갑자기 임신해서 급하게 결혼하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게 무너져. 그 말은 웃으며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고 불길한 물음이 퍼져가고 있었다.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걸까? 나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 물을 용기도 없었다. 사람들은 임신한 여자는 2배로 사랑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겐 배가 불러올수록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지훈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 모든 것이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부상과 나의 임신으로 결혼식을 미루자는 그의 제안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었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우리의 거리감을 만드는 첫걸음이었다. 지훈은 출장 횟수가 점점 많아졌다. 집에 돌아오는 날도 피곤해 보였고 예전처럼 다정한 포옹이나 키스도 점점 사라졌다. 그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컸고 나는 그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아파트 대출금, 아이 양육비, 생활비까지. 하지만 나는 단지 따뜻한 한마디, 밥은 먹었어? 라는 질문이 간절했다. 그에게서 돌아오는 건 짧은 문자뿐이었다. 회의 중이야. 오늘 늦을 것 같아. 걱정 마. 괜찮아. 하지만 나는 점점 괜찮지 않았다. 임신 6개월이 되자 내 몸은 내가 낯설 만큼 달라졌다. 부은 발, 울긋불긋한 얼굴, 허리 통증. 아무도 몰랐다. 나는 혼자였다. 친정 엄마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나의 하루는 고요하고 침묵뿐이었다. 어느 날은 숟가락 하나를 떨어뜨리고 울었다. 주워올 힘이 없었다. 몇 시간씩 가만히 누워 태아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래도 네가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어느 날 밤 복통이 심해 전화했지만 6번이 부재중 통화 끝에 지훈이 겨우 받았다.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또 왜 그래?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야, 잘못 눌렀어. 그때부터 나는 혼자 견디는 법을 배웠다. 임신 8개월, 의사는 움직임을 줄이라고 했다. 나는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누워 지냈다. 창밖에 먼지 낀 유리창만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예전엔 비행기 안에서 승객의 미소를 받았고 동료들과 웃으며 일했는데 이제는 고요함만이 남아있었다. 어느 날 꿈을 꿨다. 지훈이 나오는 꿈. 하지만 그는 항상 멀리 서 있었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눈물로 깨어났고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줄게. 양수가 터진 날도 나는 혼자였다. 직접 택시를 불러 짐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는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진통은 고통스러웠고 숨이 가빴다.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나는 기절할 수 없었다. 아이가 있었으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울음소리가 들리자 나도 함께 울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나만의 존재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아기의 이름은 지윤. 3.2kg. 눈은 나를 닮았고 인매는 지훈을 닮았다. 의사는 내가 진통 시작 후 1시간 만에 출산한 게 놀랍다고 했다. 나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혼자라서 빨리 나와준 거야. 고마워. 산후 회복실에서 나는 아기와 함께 첫날 밤을 보냈다. 꽃도 없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둘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병원에 도착했다. 긴급 출장으로 늦었다고 했고 피곤한 얼굴로 연신 사과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내 가슴 속 상처는 몸의 절개보다 더 깊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다. 산후조리원으로 옮긴 뒤 나는 매일 미역국을 먹고 젖을 짜고 기저귀를 갈았다. 모든 걸 혼자 했다. 지훈은 2주 동안 단 3번 왔다. 그리고 매번 이유가 있었다.
회의가 길었어. 차가 막혔어. 갑자기 불려갔어. 나는 그저 웃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다. 그저 내려놓았다. 3주 뒤 나는 지훈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의 첫 보금자리였던 그 집은 이제 그저 쉼터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나는 혼자서 엄마가 되는 길을 간다. 배신은 꼭 몰래 껴안는 것만이 아니다. 때로는 피하는 눈빛, 어긋나는 대답 한마디면 마음이 갈라지기엔 충분하다. 지훈이를 낳은 후 나는 더 이상 승객들을 미소로 맞이하던 자신감 넘치던 승무원이 아니었다. 거울 속 나는 다크서클이 짙고 손끝은 거칠어졌으며 단잠은 사치가 되었다. 매일 같은 하루가 반복됐다. 수유, 기저귀, 재우기, 그뿐이었다. 누구도 내게 힘들지 않아? 밥은 먹었어? 라고 묻지 않았다. 내가 주저앉아 올 때조차 아무도 몰랐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오히려 그가 더 멀어지고 있었다. 출장은 갈수록 잦아졌고 집에 돌아와도 말수는 줄어들었다. 가끔은 너랑 애기 깨지 않게 거실에서 잘게 라며 따로 자기도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아기를 안고 울었다. 한때 나를 보며 따뜻하게 웃던 그 눈빛이 사라진 게 그렇게도 아팠다. 처음에는 내 기분 탓이라 믿었다. 하지만 여자의 본능은 의심이 아니라 직감에 가깝다. 어느 날 지훈이 출장 다녀온 후 세탁기에 넣어둔 셔츠에서 핑크색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다. 그 색은 내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톤이었다. 예전 그는 진한 색 립스틱이 싫다고 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사이엔 이미 벽이 생겨 있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그의 휴대폰. 예전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지만 요즘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심지어 샤워할 때도 들고 들어갔다. 문은 꼭 잠그고 통화는 속삭이며 했다. 하루는 그의 지갑 속에서 강남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다. 날짜는 그가 회사에서 야근했다고 한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긴 소파에 앉아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늦게 들어왔다. 나는 지훈이를 막 재운 뒤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안 자고 있었어? 응, 그냥 뭔가 이상해서.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요즘 당신이 나랑 같이 있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는 잠시 말을 잃었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피곤해서 그래. 나 여전히 내 남편이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기록을 시작했다. 그의 출장 일정, 말했던 장소, 통화 시간, 식사 내용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거짓말은 항상 반복되고 허술했다. 며칠 뒤 나는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언니, 저 송아리예요. 예전 항공사 후배요. 죄송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는 곧바로 만남을 정했다. 조용한 카페 한켠에서 마주한 아리는 긴장한 얼굴로 휴대폰을 꺼냈다. 말할까 말까 정말 고민했어요. 근데 언니라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핸드폰 사진을 넘겼다. 사진 속엔 지훈이 공항 대합실에서 어떤 젊은 여자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에 기대며 웃고 있었다. 그녀는 저희 항공사 승무원이에요. 이름은 승아예요. 같이 워크숍 간다고 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미 몇 번 같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나는 조용히 다음 사진을 넘겼다. 그들끼리는 여보 자기라고 부르며 지냈다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놀랍지도 않았다. 단지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지훈이 귀가했을 때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이를 안고 웃고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내 눈빛은 달라졌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느꼈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내 눈을 피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여자가 침묵할 때 바보라서가 아니다. 거짓말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을 뿐. 지훈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남자를 바꾸지도 상황을 되돌리지도 못한다. 내가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진실, 그리고 정의였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알이었다. 정직하고 분노를 숨기지 않던 그 후배는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언니, 정말 다 알고 싶으세요? 진짜로 가장 끔찍한 것까지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언니가 아는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공항에서 승하와 지훈을 본 그날 이후 아리는 지훈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승무원들끼리의 모임에서 누군가 강씨 오빠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즈니스석만 타고 잘생기고 잘 나가지만 항상 여자 승무원만 만나는 남자라고. 그렇게 하나둘 소문이 이어졌다. 어떤 여자는 지훈에게 결혼을 약속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하룻밤을 보낸 후 연락이 끊겼고 번호도 바뀌었다. 다른 한 명은 임신까지 했다. 하지만 지훈은 말했다고 한다. 아직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어. 아이 낳으면 난 사라질 거야. 나는 전율했다. 아리는 나를 대신해 피해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메신저 앱에 익명 그룹을 만들고 연락이 닿는 대로 초대했다. 모두가 공통점이 있었다. 지훈에게 사랑을 믿게 한 뒤 이용당하고 버려진 여자들 7명까지 모였을 때 나는 더 이상 핸드폰을 쥐고 있지 못했다. 그들은 나보다 젊었고 예뻤고 화려했다. 나는 그에게 아이를 낳아주고 일을 그만두고 모든 걸 희생한 아내였다. 그런데도 나는 가장 마지막에야 알게 된 여자였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차려냈다. 삼겹살, 김치볶음, 미역국까지. 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오랜만에 당신이 뭘 먹는 걸 보고 싶어서. 요즘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말이야. 나는 조용히 웃으며 고기를 그의 접시에 놓았다. 내 마음속엔 온갖 분노와 환멸이 소용돌이쳤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 그날 밤 지훈이 잠든 후 나는 그의 서재에 들어갔다. 그의 노트북엔 암호가 없었다. 너무 순진했다. 혹은 나를 너무 믿은 걸까? 그 안에는 출장 일정표가 있었고 자세히 보면 그건 데이트 스케줄에 가까웠다. 가짜 고객명, 가짜 미팅 장소, 이메일도 열어봤다. 항공권 이티켓들이 저장돼 있었고 일부는 다른 여자들의 이름과 함께 예약된 것들이었다. 나는 하나하나 스크린샷을 찍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침착하게. 다음 날 아리에게서 또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언니, 이 사진 보실 준비되셨어요? 사진엔 지훈이 어떤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승하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승하는 지훈의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장소는 우리 집에서 3.4km 떨어진 곳이었다. 내가 지훈이를 재우던 그 시간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나는 괴물을 사랑했어. 그것도 인간의 얼굴을 쓴 괴물. 곧이어 아리는 녹음 파일을 보냈다. 승하가 친구와 통화하며 말하는 내용이었다. 오빠가 그러는데 자기 와이프는 재미없고 감정도 없대. 맨날 애 키우고 울기만 해서 불쌍하다고. 그래서 내가 오빠를 돌봐주는 거지. 나는 웃었다. 조소였다. 내가 희생한 것들, 밤새 깨서 아이를 안고 있던 시간들, 그 모든 건 불쌍하고 재미없는 여자로 치부되었다.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계획했다. 나는 지인의 소개로 유명한 이혼 전문 여성 변호사를 만났다. 그녀는 날카롭고 냉정했다. 무엇을 원하시죠? 진실과 정의. 저는 이혼할 거예요. 하지만 간단히 끝내고 싶진 않아요. 나는 그녀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다. 사진, 영상, 녹음, 통화 기록, 이메일, 영수증.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남편 인생을 끝낼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지훈의 캐리어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았다. 안쪽 숨겨진 주머니에 작은 수첩이 있었다. 거기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 혜경이는 아직 눈치 못 챈. 승아가 아내랑 이혼하라 함. 돈 좀 더 만들어야 함. 나는 소름이 끼쳤다. 내 이름, 그 여자 이름, 그리고 돈. 나는 남편에게 속았을 뿐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아내라는 법적 지위로 두며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이 집에 돌아왔다. 나는 지훈이와 놀고 있었고 그는 다정한 척 말했다. 오늘은 둘이서 잘 노네? 응, 우리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다. 요즘 일도 많고 좀 지쳤거든.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곧 많은 게 바뀔 거야. 그러니까 각오해. 그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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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나는 더 이상 속아주는 아내가 아니다. 나는 지훈이의 엄마이고 이 게임을 뒤엎을 여주인공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먼저 칼을 꺼낸다. 거짓된 남자의 민낯을 드러내는 건 어렵지 않다. 진짜 어려운 건 그가 저지른 상처를 버텨내며 아들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충분한 증거를 모은 후에도 혜경은 서둘러 이혼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늦지만 정확한 일격이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문제는 단순한 재산이나 복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짓밟힌 자존심과 무너진 신뢰가 남은 그녀에게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단계, 모른 척하기. 혜경은 여전히 웃으며 남편을 맞이하고 매일같이 성실한 아내의 역할을 해냈다. 정성스레 밥을 짓고 이렇게 말했다. 요즘 일 힘들지?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둘게. 지훈은 점점 더 안심했고 방심한 탓에 더 많은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출장이라는 핑계로 연인의 집에 머물렀고 혜경은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며 조용히 기록했다. 모든 영수증, 통화 내역, 호텔 예약, 모든 게 그녀의 손에 쌓여갔다. 2단계, 진실 공개. 어느 저녁 평온한 식사가 끝난 후 지훈이 코트를 벗자마자 혜경은 말없이 두꺼운 서류철을 그의 앞에 놓았다. 말도 없이, 눈물도 없이 단지 그를 꿰뚫는 듯한 눈빛만이 있었다. 서류 안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승아와 함께 있는 사진, 모텔 앞 CCTV, 통화 녹음, 연인에게 보낸 이체의 내역, 이혼 후 동거, 계획이 담긴 수첩 사진까지. 지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정말 미안해. 그냥 잠깐의 유혹이었어. 외로워서. 넌 어른이야. 감정은 변명일 뿐. 쓰레기 같은 선택을 한 건 내 위지야. 3단계. 가족들에게 알리기. 이제는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양가 가족들을 집에 초대했고 모든 증거를 그들 앞에 펼쳐 보였다. 시부모는 처음엔 혜경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명백한 자료를 보고 말이 없어졌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 인간을 우리 아들로 둔 게 부끄럽다. 친정 부모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이젠 됐다. 넌 충분히 참았다. 이제부터는 너랑 지훈이를 위해 살아. 4단계. 이혼 소송 접수. 혜경은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이 져야 할 책임은 단호히 물었다. 재판 당일, 그녀는 하얀 셔츠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법정에 들어섰다. 차분하게 한 장 한 장 증거를 제출했다. 지훈은 얼버무리며 부인했지만 쌓인 증거 앞에서는 어떤 반박도 무의미했다. 판사는 단호하게 판결했다. 피고 지훈은 배우자 임신 중 다수의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회복 불가능한 신뢰 훼손이 존재함. 이에 피고는 정신적 손해배상, 재산 분할, 20년 양육비를 일괄 지급할 것.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더 이상 변명도 없었다. 허망한 약속도 사라졌다. 결말. 혜경은 조용히 법원을 나왔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그녀의 품에는 곤히 잠든 지훈이. 그녀 옆엔 아무도 없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사랑도, 결혼도, 꿈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유를 되찾았고, 자존심을 되찾았고, 진짜 자신을 되찾았다. 나는 무너질 줄 알았다. 하지만 여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가장 강해진다. 진정한 복수는 고함이나 폭력이 아니다. 나를 짓밟았던 그가 자신이 만든 결과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할 때 시작되는 것이다. 지훈이 떠난 후 혜경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에 떨며 사는 여자가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강하고 침착하게 살아가는 어머니였다. 처음 몇 달은 결코 쉽지 않았다. 아들이 아빠에 대해 묻는 순간마다 순수한 눈빛에 가슴이 저릿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빠는 지금 멀리 있어.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야. 혜경은 알았다. 진짜 강인함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딛고 사랑하는 아이에게 최선의 삶을 선택해주는 것이란 걸. 그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항공사에서 지상직 관리자로 복귀했고, 비록 더 이상 비행하지는 않지만 현장 경험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팀을 이끌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육아와 더불어 경영 수업까지 병행하며 자신을 단련해 나갔다. 반면 지훈의 인생은 끝없는 내리막이었다. 명성도, 돈도, 인간관계도 무너졌고 그를 감싸주던 내연녀조차 이제는 등을 돌렸다. 이용 가치가 사라지자 남은 건 방황뿐.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단기 알바로 연명했다. 어느 날 아리 혜경이 진실을 밝혀내는데 큰 도움을 준 후배가 영상 하나를 보냈다. 영상 속 지훈은 허름한 복장에 헝클어진 머리로 보건소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임시 일자리를 구하는 피켓이 들려 있었고 그의 뒤로는 무심하게 스쳐가는 사람들뿐이었다. 언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정의는 결국 찾아왔네요. 혜경은 웃지 않았다. 영상만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삭제했다. 이제 지훈은 그녀에게 그저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자신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다. 치유를 선택했다. 분노에 휩싸이기보다는 아들과 자신의 미래에 집중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능력뿐 아니라 불굴의 삶을 살아낸 그 품 위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다. 그녀는 싱글맘들을 위한 세미나에도 자주 참석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블로그를 운영하며 육아일기와 삶의 회복기를 공유했고 수많은 이들이 그녀의 글에 감사를 전하며 그녀를 이혼 후의 빛이라 불렀다. 그리고 운명은 또 한 번 문을 열었다. 국제협력행사에서 그녀는 뜻밖에도 과거에 자신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 사람 한국계 사업가 다니엘을 다시 만났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고 예전과 다름없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번엔 진심으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촛불도 꽃다발도 없었다. 단지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존중과 진심이 담긴 한마디였다. 혜경은 미소 지었다. 감격 때문이 아니었다. 수많은 폭풍우를 견딘 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친구부터 시작해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더 이상 복수가 필요하지 않다. 가장 끔찍한 건 이미 뒤에 남겨졌고 앞으로 펼쳐질 길 위엔 더 단단해진 내가 서 있을 테니까. 결국 가장 아름다운 시작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낀 그 자리에서 찾아온다. 삶이 안정된 후 혜경은 공항으로 복직했다.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닌 지상직 조정요원으로서였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녀의 현재 상황 일과 아이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입장에 딱 맞는 일이었다. 복직 초기 일은 녹록지 않았다. 동정하는 시선도 있었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뛰어오는 모습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됐다.
그녀는 항공 스케줄을 조율하고 기술팀과 협업하며 VIP 고객을 응대하는 법을 다시 배웠다. 곧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직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전처럼 화려한 메이크업도 멋진 복장도 없었다. 늘 단정히 묶은 머리, 육아로 생긴 다크서클. 하지만 동료들의 눈에 그녀는 상처를 딛고 일어난 고요한 강인함의 상징이었다. 어느 날 VIP 고객을 응대하던 중 그녀는 특별한 남자를 만났다. 그의 이름은 에릭. 베트남계 교포로 한국의 공항 및 물류 투자 시장을 조사하러 왔다고 했다. 키가 크고 세련된 외모,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지만 말투는 침착하고 예의 바랐다. 에릭은 지금껏 혜경이 만났던 남자들과 달랐다. 관심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고 억지로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한 고객이 화를 내는 상황에서 그녀가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에릭은 분명히 무언가를 느낀 듯했다. 업무가 끝난 후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업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대처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아서 언젠가 점심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혜경은 거절했다. 그녀는 실망에 익숙했고 빠르게 다가오는 감정에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에릭은 다르다. 서두르지 않았고 부담도 주지 않았다. 매주 한 번씩 공항에 나타나 가끔 이렇게 인사할 뿐이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기념일엔 익명으로 꽃을 보내기도 했다. 그녀가 보낸 사람이 에릭임을 알았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감사하실 필요 없어요. 그날 본 당신의 미소를 계속 보고 싶을 뿐입니다. 한 달 후 혜경은 점심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담백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거짓 없이 서로의 상처도 공유했다. 에릭은 예전에 이혼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은 아직도 따뜻한 가정을 꿈꾸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혜경의 눈빛에서 그 희망을 보았다고 했다. 첫 식사는 여러 번이 커피 모임으로 이어졌고 그녀가 쉬는 날엔 함께 공원 산책도 했다. 굳이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조용한 동행만으로도 상처 입은 두 마음은 위로받고 있었다. 어느 날 에릭은 빨간 어린이용 자전거를 들고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다. 지훈이가 자전거를 배운다고 들었어요.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혜경은 감동하면서도 걱정했다.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오해할 수도 있고요. 누구를 대신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저 두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서서히 혜경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직 사랑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문을 닫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새로운 꿈을 허락했다. 완벽하진 않지만 다정하고 진실된 사람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을. 부활이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고통을 지나 더 나은 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장을 함께 써내려가는 것이다. 혜경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이후로 에릭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아무리 바빠도 그는 매주 주말마다 시장 조사라는 이유로 공항에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그녀를 보기 위해, 따뜻한 인사를 건네기 위해,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꾸준함은 혜경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다. 조급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 남자. 그는 그녀가 편하게 느낄 만큼의 거리에서, 또 그녀가 안전하게 느낄 만큼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함께해 주었다. 그해 겨울, 인천공항에 첫눈이 내리던 날, 에릭은 조그만 상자를 들고 혜경 앞에 나타났다. 그 안에는 작고 섬세한 하트 모양의 펜던트와 열쇠가 연결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준비가 된다면 나와 지훈이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보지 않을래요? 누군가를 대신하고 싶은 게 아니라 두 사람과 함께 오래오래 걷고 싶어요. 그 순간 혜경은 처음으로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1년 뒤 서울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조촐한 결혼식에서 그녀는 에릭의 아내가 되었다. 화려함도 언론도 없이 진심만이 가득한 자리였다. 결혼 몇 달 후 혜경은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언어, 문화, 날씨. 하지만 에릭은 그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대중교통 이용법부터 시작해 지훈이의 새 학교 적응까지. 그는 하나하나 직접 도와주었다. 그는 공원 근처에 따뜻한 분위기의 집을 마련했다. 지훈은 마음껏 뛰놀 수 있었고, 혜경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현관 앞 정원을 가꿀 수 있었다. 매일 아침, 에릭은 가장 먼저 일어나 가족을 위한 아침을 준비했다. 그리고 늘 그녀를 뒤에서 안아주며 속삭였다. 날 선택해줘서 고마워. 1년이 지난 어느 날, 혜경은 두 번째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집안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지훈은 이제 나는 오빠야 라며 집안을 뛰어다녔고, 에릭은 생애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 임신 기간 동안 혜경은 마음의 평화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았고 죄책감도 사라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예전의 일기를 다시 꺼내 읽고 새로운 희망의 색으로 채워갔다. 딸이 태어났을 때 가족은 아이의 이름을 은하로 지었다. 그 아이는 그들에게 있어 하늘에서 온 새로운 우주였기 때문이다. 예전엔 내 인생이 이미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모든 고통은 결국 기적을 위한 전주곡이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집 앞 툇마루에 앉아 지훈이와 은하가 햇살 아래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에릭은 그녀 곁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바람이 살랑 불고 라벤더 꽃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예전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에릭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웃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이제 그들의 행복은 꿈이 아니라 매일매일 곁에 있는 진짜 삶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사랑한다는 건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순간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뒤 가장 소중한 것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곁에서 느끼는 안전함과 나다움이다. 은하가 태어난 후 혜경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충만해졌다. 이제 그녀는 상처투성이었던 여성이 아니라 엄마이자 아내이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당당한 여성이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두 아이의 웃음소리로 눈을 떴다. 지훈은 자상한 오빠로 성장했고 늘 여동생을 챙겼다. 에릭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출근 인사를 건넸다. 미국에서의 삶은 바빴지만 혜경은 일기를 쓰는 습관을 계속 유지했다. 때로는 간단한 문장뿐이었다. 오늘 은하가 기어 다녔다. 지훈은 수학 10점 자랑. 에릭은 보라색 튤립을 사왔다. 그녀가 한때 절대 누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소소한 일상들이었다. 어느 봄날 오후, 한국에서 온 낯선 이메일 하나를 받았다. 제목은 단 한 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지훈이었다. 2년 넘게 아무 소식이 없던 그가 갑자기 연락해왔다. 편지에는 자신이 과오를 반성하며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현재는 노숙자를 돕는 NGO에서 일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과거를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에릭은 편지를 보고 아내에게 물었다. 가고 싶어? 잘 모르겠어. 혜경은 대답했다.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 네가 어떻게 결정하든 내가 함께할게. 며칠 후 두 사람은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지훈은 할머니와 함께 남았다. 긴 비행은 그녀를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 속으로 데려갔다.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지훈을 마주한 순간 그는 예전과는 전혀 달랐다. 여위고 눈빛은 깊게 패였으며 그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 다만 너는 정말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혜경은 울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과거일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용서해. 하지만 그게 당신을 잊었다는 뜻은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뜻이야. 그 만남 이후 두 사람은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후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다. 각자의 인생은 다시 각자의 속도로 흘러갔다. 혜경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소소한 육아 팁, 가족 이야기, 이혼과 회복에 관한 경험을 담은 유튜브 채널을 열었고 수많은 여성들에게 공감과 용기를 주는 인물로 떠올랐다. 어느 날 은하가 달려와 엄마 다리를 꼭 끌어안고 묻는다. 엄마, 예전에 많이 슬펐어? 혜경은 순간 멍하니 있다가 딸을 꼭 안아주며 조용히 대답했다. 응, 슬펐지.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 그 모든 슬픔은 지금의 행복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었단 걸. 끝은 모든 것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다. 진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 곳에서 행복은 커다란 사건보다도 그 사람과 함께 걷는 평범한 하루에 담겨 있다. 여름의 끝자락, 혜경 가족은 에릭의 고향인 샌디에이고로 이사했다. 더 넓은 마당, 더 따뜻한 햇살, 그리고 조용한 이웃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과 작은 텃밭이 있는 집이었다. 에릭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며 더 바빠졌지만 가족과의 시간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 매주 금요일 밤은 가족 영화의 날로 정해져 있었고 지우는 팝콘을 튀기며 은하는 쿠션을 껴안고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고르는 게 일상이었다. 혜경은 집 근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찾아왔다. 그녀는 교사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했고 자신이 가진 경험과 언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수업을 마친 후 종종 수강생들과 마당에서 김밥을 나누며 삶을 나눴다. 그 시간은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작은 위로의 공간이 되었다. 어느 날 센터에서 만난 한 싱글맘 수강생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선생님, 혹시 예전에 많이 힘드셨던 적 있어요? 그 눈빛이요. 그냥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빛이더라고요. 혜경은 웃었다. 오래전 자신이 받았던 그 물음처럼. 네, 힘든 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죠. 그 덕분에 다른 이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혜경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온화해졌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싶다. 에릭은 그 일기를 우연히 보고 그녀를 꼭 안았다. 당신은 내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이야. 바람이 불고 은하는 엄마의 무릎에 누워 잠이 들었다. 지우는 조용히 동생의 이불을 덮어줬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충만했다. 행복은 드라마틱한 장면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속에 있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